윤호야, 오늘은 좀 일찍 들어와. 엄마가 약초 달여서 보양식 만들어줄게. 아침에 받은 어머니의 문자 메시지를 다시 확인하며 나 김윤호는 평소보다 30분 일찍 퇴근길에 올랐다. 대기업 과장으로 승진한 지 6개월, 요즘 업무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어머니가 시골에서 직접 캐온 약초로 만든 보양식이라니 생각만 해도 입안에 침이 고였다. 하지만 아파트 복도에 들어서는 순간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우리 집 현관문 앞에서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이 더러운 노인네가. 내가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들어. 당신 같은 시골 촌뜨기는 우리 집 현관도 밟지 말라고. 아내 수진의 목소리였다. 하지만 평소 알던 그 상냥한 목소리가 아니었다. 날카롭고 도끼 어린, 마치 다른 사람의 목소리 같았다. 며느리. 그러지 마. 내가 잘못했어. 그냥 윤호 몸이 안 좋다기에 약초 좀 캐가지고.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가 문틈으로 새어나왔다. 나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손이 떨렸다. 삐삐삐삥 마이너스. 문이 열렸다. 그리고 나는 평생 잊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다. 거실 바닥에는 붉은 고춧가루가 사방에 흩어져 있었다. 어머니가 정성껏 만들어 오신 것이 분명했다. 그런데 그 고춧가루 위에 찢어진 헝겊 조각들이 널려 있었다. 자세히 보니 어머니가 항상 입으시던 남색 저고리였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아내 수진이 어머니의 희끗희끗한 머리채를 움켜쥐고 있었다. 어머니는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고개가 뒤로 젖혀진 상태로 울고 계셨다. 어머니의 양볼에는 선명한 손자국이 찍혀 있었고 입가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내 목소리는 이상하리만치 차분했다. 오히려 그래서 더 무서운 분위기였다. 지금 내 어머니 머리채를 잡아. 수지는 순간 움찔했지만 이내 더 큰 목소리로 되받아쳤다. 당신도 똑똑히 봐. 이 노인네가 우리 집 귀한 이탈리아산 카펫에 흑발로 들어오잖아. 지난주에 500만 원 주고 산 거라고. 그리고 이게 뭐야? 이 더러운 풀떼기들. 집안이 온통 풀냄새로 진동을 해. 그 순간 안방에서 수진의 어머니, 그러니까 내 장모가 나왔다. 아이고 사위 왔어. 잘 됐네. 당신도 좀 말해봐.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이래도 되는 거야? 우리 수진이가 얼마나 고생하는데 이 노인네가 맨날 시골에서 이상한 풀이나 나물이나 가져와서는 냉장고를 어지럽히고 집안을 지저분하게 만들어. 이어서 장인도 나왔다. 김 과장, 아니 윤호. 나도 참다 오늘은 한마디 해야겠어. 내 딸이 당신한테 시집와서 얼마나 고생하는지 알아. 친정 부모도 자주 못 보고 맨날 시어머니 뒷바라지나 하고. 그런데 시어머니는 고마운 줄도 모르고 맨날 집안일에 간섭이나 하고. 나는 천천히 현관문을 닫았다. 구두를 벗고 넥타이를 풀었다. 그리고 소파에 조용히 앉았다. 어머니, 일어나세요. 어머니는 여전히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들지 못하셨다. 윤호야,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그냥 엄마가 나갈게. 어머니, 일어나시라고요. 내 목소리에는 평소에 없던 단호함이 배어 있었다. 어머니는 천천히 일어나셨다. 무릎과 옷이 온통 고춧가루 범벅이었다. 3년 전, 그 달콤했던 시작. 3년 전으로 돌아가 보자. 나와 수진이 처음 만난 건 회사 동호회에서였다. 수진은 같은 회사 마케팅팀 대리였고 밝고 상냥한 성격의 주변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았다. 윤호 씨, 저녁 같이 드실래요? 수진이 먼저 다가왔다. 그때는 그녀의 그 미소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워 보였다. 우리는 6개월 동안 연애를 했고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렸다. 수진의 부모님은 서울에서 작은 음식점을 운영하고 계셨다. 장인은 첫 만남부터 호탕하게 웃으며 소주잔을 권했다. 우리 딸 잘 부탁하네, 윤호.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버님. 어머니를 모시고 수진의 부모님을 뵈러 갔을 때 어머니는 평소 입으시던 남색 저고리에 검정 치마를 입으셨다. 시골에서 농사일만 하시다 보니 손이 거칠고 말투도 투박하셨다. 우리 윤호가 철이 없어서 많이 봐주세요.
어머니는 수진의 어머니 앞에서 연신 허리를 숙이셨다. 그때 수진의 어머니가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어머님, 손이 참 거치시네요. 고생 많이 하셨겠어요. 아이고 뭐려. 농사일 하다 보니. 우리 수진이도 어머님 아들 잘 모실 거예요. 걱정 마세요. 그때는 정말 다들 진심인 줄 알았다. 결혼을 준비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신혼집이었다. 나는 회사에서 받은 전세자금 대출로 작은 빌라라도 얻으려고 했다. 하지만 수지는 달랐다. 오빠, 우리 아파트 살자. 빌라는 싫어. 그리고 전세 말고 매매로 하면 안 돼. 수진아, 내 월급으로는 아파트 매매는 무리야. 대출 갚기도 빠듯할 거고. 그럼 어머님한테 조금 도움받으면 안 돼. 나는 고개를 저었다. 어머니는 농사만 지으시는데 돈이 어디 있겠어. 그리고 어머니 돈까지 쓰고 싶지 않아. 하지만 수지는 계속 조르듯이 아파트를 원했다. 결국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다. 엄마 사실은 윤호야, 결혼 준비하는 거 엄마가 다 알아. 돈 필요하지? 아니야 엄마, 난 괜찮아. 전세로. 우리 아들이 장가 가는데 변변한 집 한 채 못 사주면 엄마가 무슨 낯짝으로 사노. 얼마 필요해? 어머니는 그렇게 3억 원을 보내주셨다. 나는 그 돈의 출처를 묻지 않았다. 아마도 평생 모아둔 돈이거나 땅을 팔았을 거라고 생각했다. 강남 근처 신축 아파트 32평을 4명의로 매매했다. 수지는 집을 보러 가는 날 마치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행복해했다. 오빠 사랑해. 우리 여기서 평생 행복하게 살자. 그리고 결혼식이 끝난 다음 날. 오빠 어머님은 시골에 계시는 게 낫지 않을까? 뭐? 아니, 어머님도 평생 사신 곳이 시골이잖아. 여기 서울은 불편하실 것 같아서. 나는 고개를 저었다. 우리 엄마 혼자 두고 어떻게 살아? 엄마랑 같이 사는 걸로 결혼 전에 이야기했잖아. 알았어, 오빠. 그럼 어머님 모시고 살자. 그때까지만 해도 수지는 상냥했다. 아니, 상냥한 척을 완벽하게 연기하고 있었다. 지옥의 시작. 결혼 3개월 후 어머니가 서울로 올라오셨다. 윤호야, 엄마 이제 여기서 살아도 되는 거지? 당연하죠, 엄마. 이 집 엄마 돈으로 산 건데. 어머니는 가장 작은 방을 쓰시겠다고 하셨다. 안방은 우리 부부가, 작은 방은 어머니가 쓰기로 했다. 처음 일주일은 괜찮았다. 수지는 어머니께 공손하게 대했고 아침마다 어머님, 잘 주무셨어요? 라고 인사를 건넸다. 하지만 2주가 지나자 분위기가 달라졌다. 어머님, 오늘 음식 좀 짜지 않아요? 아, 그래. 미안해라. 엄마가 입맛이 원래 세서. 다음부터는 조심해 주세요. 우리 오빠 혈압 높거든요. 한 달이 지나자 수진의 말투가 더 날카로워졌다. 어머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 화장품 만지지 말라고. 이거 한 개에 50만 원짜리예요. 아이고 미안해. 그냥 어떤 건지 궁금해서. 궁금하면 물어보시지. 왜 마음대로 만지세요? 2개월째 나는 회사에서 야근을 하고 밤 11시에 집에 들어왔다. 어머니가 거실 소파에서 담요를 덮고 주무시고 계셨다. 엄마, 왜 여기서 자? 어머니는 깜짝 놀라 일어나셨다. 아, 윤호야. 그게. 어머니 방은요? 수진이 친구들이 놀러와서. 그 방을 써야 한대. 나는 그날 밤 수진과 처음으로 크게 싸웠다. 수진아, 엄마를 거실에서 재우는 게 말이 돼. 오빠, 내 친구들이 왔는데 어쩔 수 없잖아. 그리고 하룻밤인데 뭐. 하룻밤이면 돼. 엄마가 얼마나 불편하셨겠어. 에이, 오빠도. 어머님 시골에서 평생 사셨는데 소파 하나 못 주무셔. 그 말에 나는 할 말을 잃었다. 3개월째 수진의 부모님이 놀러 오셨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어머니는 수진의 부모님께 정중히 인사를 드렸다. 하지만 수진의 어머니는 어머니를 쳐다보지도 않고 안방으로 들어갔다. 수진아, 안방 참 좋구나. 역시 아파트는 달라. 엄마, 이리 와봐. 베란다 뷰도 좋지. 나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수진의 부모님이 안방에서 1시간이 넘도록 나오지 않았다. 저녁 식사 시간. 사위,
오늘은 내가 쏠게. 밖에 나가서 먹자. 아버님, 집에서 먹는 게 어때요? 어머니가 음식도 준비하셨고. 장인은 손을 내저었다. 아니야, 오늘은 밖에서 먹자. 나 요즘 일식 땡기던 참이야. 결국 우리 넷만 외식을 나갔다. 어머니는 집에 혼자 남으셨다. 윤호야, 엄마는 괜찮어. 너희들끼리 재미있게 놀다 와. 그날 저녁 일식집에서 장인이 말했다. 윤호야, 내가 사업을 좀 하려고 하는데 말이야. 네, 아버님. 자금이 좀 필요해서 그러는데 1억 정도만 빌려줄 수 있겠나? 나는 당황했다. 아버님, 제가 지금 당장 1억은. 야, 사위가 장인 사업 돕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수진도 거들었다. 오빠, 우리 아빠 사업 잘 되면 나중에 우리한테도 도움 되잖아. 하지만, 그랬어, 윤호야. 내가 부담스러우면. 장인은 실망한 표정을 지었다. 나는 결국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다. 엄마, 나. 장인 어른이 사업 자금이 필요하시대. 얼마? 1억. 알았어. 엄마가 보내줄게. 엄마, 미안해. 이런 부탁까지. 우리 아들 장인 어른이면 나한테도 가족이지. 괜찮아. 그렇게 어머니는 1억을 보내주셨고 나는 그 돈을 장인께 드렸다. 역시 우리 사위야. 이 은혜는 꼭 갚을게. 하지만 그 은혜는 갚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6개월 후 장인은 2억을 더 요구했다. 윤호야, 사업이 잘 돼가는데 확장 자금이 필요해. 또다시 어머니께 손을 벌려야 했다. 서서히 드러난 본색. 결혼 1년이 지나자 수진의 부모님은 아예 우리 집 안방을 차지했다. 수진아, 우리 당분간 여기서 지낼게. 집이 좀 불편해서. 어머, 엄마. 좋지. 우리 오빠도 괜찮을 거야. 나는 퇴근 후 집에 들어갔을 때 이 상황을 알게 됐다. 수진아, 이게 무슨. 오빠, 우리 엄마 아빠 며칠만 계시는 거야. 괜찮지? 며칠? 그 며칠은 6개월이 됐다. 그리고 어머니는 베란다 옆 작은 다용도실로 밀려나셨다. 엄마, 왜 다용도실에서 주무세요? 아, 괜찮아. 여기가 햇볕도 잘 들고 좋더라. 어머니는 웃으셨지만 그 눈에는 깊은 슬픔이 어려 있었다. 어느 날 나는 회사에서 급하게 서류를 가지러 집에 들렀다. 낮 2시쯤이었다. 집 현관문을 열자마자 장모의 목소리가 들렸다. 저 시골 노인네, 대체 왜 여기 있는 거야? 집안 냄새나고 지저분하기만 하고. 엄마, 목소리 좀 낮춰. 윤호 오빠가 들으면 어떡해. 뭐가 어때? 사실이잖아. 저런 노인네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불편한데. 나는 조용히 서류를 챙겨 나왔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 못했다. 결혼 2년째, 어머니는 점점 말수가 줄어드셨다. 윤호야, 엄마 이제 시골로 내려가면 안 될까? 왜요, 엄마? 그냥. 여기는 엄마가 있을 곳이 아닌 것 같아서. 무슨 소리예요? 이 집은 엄마 집이에요. 아니야. 엄마는 그냥 짐일 뿐이야.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깊은 체념이 묻어 있었다. 결혼 3년째 오늘. 어머니는 시골에서 직접 캔 약초를 가지고 서울로 올라오셨다. 내 건강이 걱정되셔서. 그리고 오늘 벌어진 그 끔찍한 일. 침묵의 시간.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어머니는 바닥에 흩어진 고춧가루와 찢어진 옷가지들을 멍하니 바라보고 계셨다. 수진과 그녀의 부모는 내가 폭발하기를 기다리는 듯했다. 하지만 나는 폭발하지 않았다. 대신 천천히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 오빠, 뭐 하는 거야? 증거. 증거? 응. 증거 확보. 나는 바닥에 고춧가루, 찢어진 옷, 그리고 어머니 얼굴의 상처를 꼼꼼히 촬영했다. 윤호야, 너 지금. 장인이 다가왔지만 나는 손을 들어 제지했다. 아버님, 저 지금 매우 화가 나 있습니다. 그러니 말 걸지 마세요. 뭐야, 사위가 장인한테 이렇게 말을 해? 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가방을 들고 어머니께 다가갔다. 엄마, 나랑 같이 나가요. 윤호야. 엄마, 제발. 나랑 같이 나가요. 어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다.
우리는 집을 나섰다. 뒤에서 수진이 소리쳤다. 오빠, 어디 가는 거야? 당장 들어와.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어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다. 윤호야, 엄마 때문에 미안해. 엄마, 사과는 엄마가 하실 말이 아니에요. 하지만, 엄마, 저 이제 더는 못 참겠어요. 어머니는 내 손을 꼭 잡으셨다. 윤호야, 그래도 수진이는 내 아내잖니. 엄마. 나는 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봤다. 엄마는 내 인생 전부예요. 하지만 저 여자는 이제 아니에요. 그날 밤 나는 어머니를 모시고 호텔에서 하룻밤을 보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나는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다.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였다. 말씀하신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건 명백한 가정폭력이고 학대입니다. 변호사 정민주는 내가 보여준 사진들을 하나하나 확인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이 집의 실소유주가 어머님이시라면 이건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본인 소유의 집에서 폭행을 당하신 거니까요. 선생님, 제가 원하는 건 단순한 이혼이 아닙니다. 나는 변호사를 똑바로 바라봤다. 저 사람들이 한 짓에 대해 정확히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습니다. 어떤 방식으로요? 모든 걸 되찾고 싶습니다. 그들이 가져간 모든 것을. 정민준 변호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노트북을 열었다. 우선 집 문제부터 정리하죠.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김윤호 씨 명의라고 하셨죠? 네, 제 명의입니다. 하지만 실제 구매 자금은 어머님 돈이었다. 그렇습니다. 증거가 있으신가요? 나는 가방에서 통장 사본을 꺼냈다. 어머니가 제 계좌로 3억을 송금하신 기록입니다. 그리고 이건 장인에게 빌려준 3억 원의 차용증입니다. 변호사는 서류들을 꼼꼼히 확인했다. 좋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김윤호 씨. 네. 어머님이 이런 큰 돈을 어떻게 마련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죄송하지만 이 부분이 궁금해서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저도 잘 모릅니다. 어머니는 평생 시골에서 농사만 지으셨으니까요. 하지만 6억이라는 돈은. 그때 상담실 문이 열리며 어머니가 들어오셨다. 엄마. 윤호야, 엄마가 변호사 선생님께 직접 말씀드려야 할 것 같구나. 어머니는 평소와 달리 차분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어머니의 고백. 변호사 선생님, 제 이야기를 좀 들어주시겠습니까? 정민준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의자를 권했다. 물론입니다, 어머님. 편하게 앉으시고 말씀하세요. 어머니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하셨다. 제 본명은 김정숙입니다. 하지만 사업자 등록증에는 다른 이름으로 되어 있죠. 영농법인 푸른들 농업회사법인의 대표이사 김영희. 그게 제 사업자명입니다. 잠깐만요. 변호사는 노트북을 빠르게 두드렸다. 푸른들 농업회사법인. 이거 신도시 개발지역 인근의 대규모 영농법인 아닙니까? 맞습니다. 나는 깜짝 놀라 어머니를 바라봤다. 엄마. 그게 무슨. 윤호야, 엄마가 너한테 숨긴 게 많구나. 미안해. 어머니는 깊은 한숨을 쉬셨다. 사실 엄마는 30년 전부터 시골 땅을 조금씩 사모았어. 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혼자 너를 키우면서 밤낮으로 일했지. 처음에는 정말 작은 밭 한 떼기였어. 하지만 엄마는 그 땅을 조금씩 넓혀갔어. 엄마. 10년 전쯤 그 지역이 신도시 개발 예정지로 지정됐어. 엄마가 가진 땅이 갑자기 값어치가 올랐지. 하지만 엄마는 땅을 팔지 않았어. 대신 영농법인을 만들어서 그 땅을 활용하기 시작했어. 변호사가 끼어들었다. 그럼 지금 그 법인의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토지 자산만 약 20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매년 농산물과 식자재 납품으로 수십억의 매출이 나오고 있습니다. 변호사와 나는 동시에 숨을 멈췄다. 2.2억 영억? 네. 그중 일부를 윤호학자금과 집 마련에 썼던 거예요. 나는 머리가 멍해지는 것 같았다. 엄마. 그럼 왜 그동안 가난한 시골 노인처럼 사셨어요? 어머니는 쓸쓸히 웃으셨다. 엄마는 원래 그렇게 사는 게 편했어.
화려한 옷 입고 비싼 거 먹는 거 관심 없었어. 그냥 윤호 내가 행복하면 됐어. 그리고 어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셨다가 이어갔다. 엄마는 내 며느리가 진짜 너를 사랑하는지 시험하고 싶었어. 만약 내 며느리가 엄마를 가난한 노인이라고 무시하고 함부로 대한다면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니잖니. 엄마. 윤호야, 엄마는 3년 동안 참았어. 혹시나 수진이가 변할까봐, 혹시나 내가 행복할까봐. 하지만 어제는 정말 한계였어. 어머니 눈에 눈물이 고였다. 수진이가 엄마 머리채를 잡았을 때 엄마는 생각했어. 아, 이제는 정말 끝이구나라고. 정민준 변호사는 노트북으로 몇 가지를 확인한 후 말했다. 어머님, 제가 확인한 바로는 푸른들 영농법인이 윤호 씨가 다니는 대기업에도 식자재를 납품하고 있던데요. 맞습니다. 3년 전부터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변호사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우리가 쓸 수 있는 카드가 많네요. 어떤 카드 말씀이신가요? 내가 물었다. 첫째, 아파트 문제입니다. 명의는 윤호 씨지만 실질적인 구매자는 어머님이십니다. 이건 명의신탁에 해당할 수 있고 언제든 소유권을 어머님께 돌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수진 씨와 그 부모님은 당장 집에서 나가야 합니다. 무단거주죠. 좋습니다. 둘째, 장인에게 빌려준 3억 원입니다. 이건 정식 차용증이 있으니 즉시 상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갚지 못하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계속하세요. 셋째, 가정폭력 문제입니다. 어머님이 입으신 상처와 제가 받은 증거 사진들로 충분히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변호사는 잠시 숨을 고르고 이어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치명적인 카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뭡니까? 윤호 씨 회사와 푸른들 영농법인의 납품 계약입니다. 만약 어머님이 계약을 해지하신다면 회사는 큰 타격을 입을 겁니다. 수진 씨도 같은 회사에 다니신다고 하셨죠? 네, 마케팅팀 대리입니다. 그렇다면 이 소문이 사내에 퍼지면 수진 씨의 입지는 매우 곤란해질 겁니다. 시어머니를 폭행한 며느리라는 이미지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윤호 씨. 변호사는 진지한 표정이 됐다. 이 모든 걸 실행하시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정말 이혼까지 각오하신 겁니까? 나는 잠시도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다. 네. 전 이미 각오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변호사 사무실을 나서며 어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다. 윤호야, 엄마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지는 건 아닐까?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수진이랑 헤어지면 너 혼자 되잖니. 엄마. 나는 걸음을 멈추고 어머니를 바라봤다. 저한테는 엄마가 있잖아요. 그걸로 충분해요. 어머니는 울먹이셨다. 윤호야. 그리고 엄마, 저 여자는 저를 사랑한 게 아니에요. 엄마 돈을 사랑했던 거예요. 아니, 엄마가 가난한 줄 알았으니까. 제 돈을 사랑한 거죠. 전 그런 사랑 필요 없어요. 우리는 호텔로 돌아왔다. 저녁을 먹고 앞으로의 계획을 짰다. 엄마, 내일부터 움직일게요. 윤호야, 정말 괜찮겠니? 네. 전 괜찮아요.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봤다. 3년이라는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수진과 처음 만났던 날. 윤호 씨, 저녁 같이 드실래요? 결혼식 날. 오빠 사랑해. 평생 행복하게 살자. 그리고 어제. 이 노인네가 우리 집 귀한 카펫에 흙발로 들어오잖아. 나는 이를 악물었다. 용서는 없다. 다음 날 아침 7시. 나는 정장을 차려입고 호텔을 나섰다. 어머니는 아직 주무시고 계셨다. 회사에 출근하는 대신 나는 다시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다. 윤호 씨, 벌써 오셨네요. 네. 빨리 진행하고 싶어서요. 알겠습니다. 우선 이혼 소장부터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소유권 이전 문제, 차용금 상환 청구, 가정폭력 고소장까지 동시에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윤호 씨.
변호사는 한 가지를 더 제안했다. 거실에 홈 CCTV 같은 건 없으셨나요? 아, 있습니다. 작년에 설치했어요. 그럼 그 영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결정적 증거가 될 겁니다. 나는 휴대폰으로 클라우드에 접속했다. 홈캠 영상은 자동으로 저장되고 있었다. 어제 오후 5시 23분. 영상을 재생했다. 화면에는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수진이 어머니의 머리채를 잡는 장면. 장모가 어머니 얼굴에 약초 주머니를 던지는 장면. 장인이 이 더러운 노인네, 당장 나가라고 소리치는 장면. 그리고 바닥에 쓰러진 어머니를 발로 밀어내는 수진의 모습. 이거면 충분합니다. 변호사의 목소리에도 분노가 섞여 있었다. 이건 명백한 폭행이고 학대입니다. 형사처벌까지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수진의 전화. 오전 11시. 내 휴대폰이 울렸다. 수진이었다. 나는 받지 않았다. 다시 울렸다. 또 받지 않았다. 10분 뒤 문자가 왔다. 오빠, 전화 좀 받아. 우리 이야기 좀 하자. 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오후 1시, 이번엔 장인에게서 전화가 왔다. 받지 않았다. 오후 3시, 장모에게서도 전화가 왔다. 모두 무시했다. 오후 5시, 수진에게서 장문의 문자가 왔다. 오빠, 미안해. 내가 어제 너무 흥분했어. 어머님한테도 사과할게. 제발 집에 와. 우리 이야기 좀 하자. 나 너무 걱정돼. 나는 답장을 보냈다. 내일 저녁 7시. 우리 집에서 보자. 그때 이야기하자. 오빠. 알았어. 내일 봐. 사랑해. 나는 휴대폰을 꺼버렸다. 사랑한다고? 너는 한 번도 나를 사랑한 적이 없어. 결전의 날 준비. 다음 날 오전. 나는 변호사와 함께 모든 서류를 점검했다. 이혼 소장. 아파트 소유권 이전 청구서. 차용금 3억 원 상환 독촉장. 가정폭력 형사고소장. 그리고 홈캠 영상 증거자료. 모두 준비됐습니다. 윤호 씨.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정말 후회 없으십니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후회는 없습니다. 오히려 3년 전으로 돌아가고 싶을 뿐이죠. 그때 제대로 된 사람을 만났다면. 이해합니다. 오후 6시. 나는 어머니를 모시고 집으로 향했다. 윤호야, 괜찮겠니? 네, 엄마. 제가 다 해결할게요. 엄마가 함께 가야 하지 않을까? 아니요. 엄마는 밖에서 기다리세요. 제가 먼저 정리하고 모실게요. 알았어, 윤호야. 엄마가 믿는다. 오후 6시 50분. 나는 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세웠다. 가방에는 변호사가 준비한 모든 서류가 들어있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하지만 두렵지는 않았다. 오히려 후련했다. 드디어 끝낼 수 있구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다. 7층. 우리 집 앞. 현관 비밀번호를 눌렀다. 삐삐삐삥 마이너스. 문이 열렸다. 그리고 나는 평생 잊지 못할 광경을 또 한 번 목격했다. 거실에는 수진과 그녀의 부모가 앉아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고급 와인과 스테이크가 차려져 있었다. 오빠, 왔어. 수진은 환하게 웃으며 달려왔다. 오빠, 미안해. 내가 지난번에 너무 심했어. 오늘 내가 좋아하는 음식 준비했어. 우리 이야기하면서 먹자. 나는 수진을 차갑게 바라봤다. 어머님은 아직 안 오셨어. 오빠가 모셔오는 거 아니었어? 그래. 나는 가방을 소파에 내려놓았다. 앉아. 응. 오빠, 왜 그래? 앉으라고. 내 목소리에는 평소에 없던 냉기가 배어 있었다. 수진과 장인, 장모는 불안한 표정으로 소파에 앉았다. 나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다. 이게 뭐야, 오빠? 보면 알아. 나는 첫 번째 서류를 테이블 위에 던졌다. 이혼 소장이야.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오, 오빠. 무슨 소리야? 그리고 이건 두 번째 서류. 아파트 소유권 이전 청구서. 이 집은 원래 내 어머니 거야.
내일부터 너희 셋 다 나가. 뭐라고? 장인이 벌떡 일어났다. 김윤호, 이게 무슨 짓이야?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아버님. 나는 세 번째 서류를 던졌다. 3억 원 차용금 상환 독촉장입니다. 내일까지 갚으세요. 못 갚으면 법적 조치 들어갑니다. 이 자식이. 장인이 주먹을 쥐며 다가왔다. 하지만 나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때리실 건가요? 그럼 폭행죄로 추가 고소하겠습니다. 장인은 주먹을 내렸다. 그리고 마지막. 나는 네 번째 서류를 꺼냈다. 가정폭력 형사고소장입니다. 수진 씨, 그리고 장모님. 두 분 다 내일 경찰서에서 조사받으실 겁니다. 경찰? 장모의 목소리가 떨렸다. 네. 우리 어머니를 폭행한 죄. 머리채를 잡고 얼굴을 때리고 밖으로 내쫓은 죄. 증거가 어디 있는데? 수진이 소리쳤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홈캠 영상을 재생했다. 화면에는 어제의 모든 장면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다. 수진이 어머니를 폭행하는 장면. 장모가 약초를 던지는 장면. 장인이 욕설을 퍼붓는 장면. 이건. 수진은 말을 잇지 못했다. 그리고 이 영상은 이미 변호사에게 전달됐습니다. 원한다면 당신 회사와 지인들에게도 공유할 수 있어요. 오빠. 제발. 수진이 무릎을 꿇었다. 오빠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제발 용서해줘. 하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다. 늦었어, 수진아. 오빠. 너는 내 어머니 머리채를 잡았어. 평생 날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내 어머니를. 내 목소리가 떨렸다. 그 죄는 용서받을 수 없어. 진실의 폭로. 그리고 한 가지 더 알려줄 게 있어. 나는 마지막 서류를 꺼냈다. 이건 우리 어머니의 재산 목록이야. 재산? 응. 내가 더럽다고 냄새난다고 무시했던 우리 어머니. 그분이 누구신지 알려줄게. 나는 서류를 펼쳤다. 푸른들 영농법인 대표이사. 토지 자산 200억 원. 연 매출 수십억 원. 거실에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이 회사가 어디에 식자재를 납품하는지 알아? 바로 내가 다니는 회사. 내가 다니는 회사.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즉, 너는 지금 내 회사의 거래처 대표를 폭행한 거야.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알지? 오, 오빠. 나 몰랐어. 정말 몰랐어. 몰랐다고. 그래서 폭행해도 괜찮아? 아니, 그게 아니라. 그리고 이 집, 이 아파트. 너희가 내 돈으로 산 줄 알았지? 다 우리 어머니 돈이야. 내가 매일 걸어다니던 그 귀한 카펫도, 내가 쓰던 그 안방도 전부 다 우리 어머니 돈으로 산 거야. 장인과 장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리고 아버님께 빌려드린 3억 원도 우리 어머니 돈이에요. 그 돈으로 사업하시면서 우리 어머니를 더러운 노인네라고 부르셨죠? 그건 내일까지 갚으세요. 못 갚으면 법정에서 봅시다. 나는 가방을 들고 일어났다. 그럼 나는 이만 가볼게. 여기는 내일부터 어머니 명의로 넘어갈 거야. 그러니까 짐 싸. 오빠. 제발. 수진이 내 다리를 붙잡았다. 하지만 나는 차갑게 그 손을 뿌리쳤다. 내가 잡은 우리 어머니 머리카락 한 올마다 1억씩 갚아야 할 거야. 나는 문을 열고 나갔다. 뒤에서 수진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다. 주차장에는 어머니가 차 안에서 기다리고 계셨다. 윤호야, 다 끝났니? 네, 엄마. 이제 다 끝났어요. 어머니는 내 손을 꼭 잡으셨다. 고생했어, 우리 아들. 아니에요, 엄마. 이제 시작이에요. 나는 시동을 걸었다. 이제 저 사람들이 무너지는 걸 지켜볼 차례예요. 차는 천천히 주차장을 빠져나갔다. 백미러로 아파트를 바라봤다. 7층. 우리 집 불빛이 보였다. 안녕, 수진아. 그리고 안녕, 지옥 같았던 3년. 새벽 5시. 나는 잠에서 깼다. 옆에서는 어머니가 편안하게 주무시고 계셨다. 호텔 객실은 고요했지만 내 머릿속은 복잡했다.
어젯밤 수진에게 모든 걸 통보하고 나온 후 나는 변호사에게 연락했다. 내일부터 모든 절차를 진행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우선 아파트 명의 이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사에도 알려야 할까요? 아직은 아닙니다. 일단 법적 절차가 어느 정도 진행된 후에 알리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내 예상은 빗나갔다. 오전 8시. 휴대폰이 울렸다. 회사 인사팀장이었다. 윤호 씨,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지금 당장 출근할 수 있습니까? 무슨 일인데요? 전화로는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일단 와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나는 서둘러 준비를 하고 회사로 향했다. 회사에서의 충격. 인사팀 회의실. 인사팀장과 법무팀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앉으세요, 윤호 씨. 무슨 일입니까? 법무팀장이 서류를 건넸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서류를 확인하는 순간 나는 숨이 막혔다. 고소장. 네. 수진 대리가 어젯밤 당신을 가정폭력과 협박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뭐라고요? 나는 서류를 자세히 읽었다. 피고소인 김윤호는 2025년 12월 23일 오후 7시경 처와 처가 부모를 상대로 협박 및 정신적 폭력을 행사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혼을 강요하고 집에서 쫓아내려 했습니다. 이게 무슨... 윤호 씨, 이게 사실입니까? 인사팀장이 물었다. 아니요. 사실이 전혀 아닙니다. 그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나는 심호흡을 했다. 팀장님, 제가 실제로 고소한 건 수진 대리입니다. 어머니를 폭행한 혐의로요. 뭐라고요? 증거도 있습니다. 홈캠 영상이요. 나는 휴대폰을 꺼내 영상을 보여줬다. 수진이 어머니를 폭행하는 장면. 장모가 약초를 던지는 장면. 바닥에 쓰러진 어머니.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다.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법무팀장이 말했다. 윤호 씨 말씀이 사실이라면 수진 대리가 거짓 고소를 한 겁니다. 게다가 이 영상은 명백한 폭행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양측의 입장을 모두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다시 모이겠습니다. 수진 대리도 불러서 함께 이야기하죠. 소문의 확산. 회의실을 나오는 순간 복도에서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저 사람이 김윤호 과장이지. 맞아. 들었어? 부인한테 가정폭력했다면서. 진짜? 그렇게 안 보였는데. 사람 겉모습만 보고는 모르는 거야.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수진, 너 정말. 사무실로 돌아가자 팀원들의 시선이 느껴졌다. 평소와 달리 어색한 분위기였다. 과장님, 괜찮으세요? 후배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응,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점심시간. 나는 혼자 구내식당에 갔다. 평소같이 밥 먹던 동료들도 오늘은 다들 피했다. 구석자리에 앉아 밥을 먹는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야, 김윤호 과장 진짜 최악이래. 응? 왜? 부인이 시어머니 모시느라 고생하는데 자기는 밤늦게까지 술 마시고 들어와서 폭력 휘두르고 그랬대. 헐, 진짜? 그래서 이혼하려고 집에서 쫓아낸 거래. 진짜 인간 말종이지. 나는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었다. 오후 2시 대면. 회의실에 다시 모였다. 이번에는 수진도 함께 있었다. 수진은 눈이 퉁퉁 부은 채 피해자 코스프레를 완벽하게 하고 있었다. 수진 대리, 윤호 씨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법무팀장이 말했다. 이게 사실입니까? 수진은 고개를 떨구고 울먹였다. 네. 하지만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너무 힘들게 했어요. 어떡해요? 매일 집안일을 강요하고 제 친구들이 오는 것도 싫어하시고 그리고 그날은 제가 아끼는 카펫을 망가뜨리셔서 그래서 폭행을 했다는 겁니까? 아니요. 폭행이 아니에요. 저는 그냥 화가 나서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쓰러뜨렸습니다. 이게 폭행이 아니면 뭡니까? 법무팀장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수진은 더 크게 울었다. 팀장님,
저도 잘못한 건 알아요. 하지만 남편이, 김윤호 과장이 제 편을 전혀 안 들어줬어요. 항상 어머니 편만 들고 저는 3년 동안 얼마나 참았는데. 수진 대리, 내가 입을 열었다. 3년 동안 참았다고. 내가 우리 어머니한테 뭘 참았는데. 오빠는 몰라요. 어머니가 얼마나 집안일에 간섭하셨는지. 제 물건 함부로 만지시고 제 친구들한테 무례하게 대하시고. 증거 있어? 없지. 하지만 내가 가진 증거는 명확해. 내가 우리 어머니를 폭행한 영상. 그건 제가 순간적으로 머리채를 잡아, 순간적으로 바닥에 넘어뜨려, 순간적으로 밖으로 쫓아내. 내 목소리가 떨렸다. 너는 지금 변명을 하고 있어. 내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고. 오빠, 나는 내 오빠가 아니야. 이제 남남이야.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인사팀장이 입을 열었다. 일단 양측의 입장 차이가 크니 회사 차원에서 중재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문제이니만큼 법적으로 해결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하지만 팀장님, 수진이 말했다. 이 문제가 회사에 알려지면 저희 둘 다 곤란하잖아요. 특히 김윤호 과장은 승진 심사도 앞두고 있는데. 아, 그래서 회사에 먼저 고소장을 낸 거구나. 나는 수진의 의도를 깨달았다. 회사에 먼저 자기가 피해자라는 이미지를 심고 나를 가해자로 만들어버리는 것. 그렇게 되면 승진은커녕 회사 생활 자체가 어려워진다. 영리하네, 수진아. 정말 영리해. 하지만 나에게는 더 강력한 카드가 있었다. 진실의 폭탄. 팀장님, 나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다. 이게 뭡니까? 푸른들 영농법인 관련 서류입니다. 푸른들 영농법인? 우리 회사 식자재 납품업체 말입니까? 네. 그 회사의 실소유주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글쎄요, 잘 모르는데. 제 어머니입니다.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나를 바라봤다. 뭐라고요? 제 어머니가 푸른들 영농법인의 대표이사십니다. 그리고 수진 대리가 폭행한 사람이 바로 그 어머니입니다. 수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다. 즉, 수진 대리는 우리 회사의 주요 거래처 대표를 폭행한 겁니다. 법무팀장이 서류를 확인했다. 이게 정말입니까? 네. 확인해 보세요. 법무팀장은 급히 노트북을 열어 푸른들 영농법인을 검색했다. 대표이사 김영희. 맞습니다. 제 어머니의 사업자명입니다. 인사팀장의 표정이 굳어졌다.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죠. 거래처 대표를 폭행한 직원. 이게 외부에 알려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윤호 씨, 잠깐만요. 이건, 그리고 한 가지 더 알려드리죠. 나는 두 번째 서류를 꺼냈다. 이건 납품계약 해지 통보서입니다. 어머니께서 이미 준비하고 계십니다. 계약 해지? 네. 푸른들 영농법인은 우리 회사에 연간 50억 원 규모의 식자재를 납품하고 있습니다. 이 계약이 해지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법무팀장은 당황한 표정이었다. 그건 회사에 큰 타격이. 맞습니다. 그래서 전 어머니께 말씀드릴 겁니다. 회사는 잘못이 없다고. 다만 수진 대리 한 사람의 잘못일 뿐이라고. 나는 수진을 똑바로 바라봤다. 수진 대리, 내 선택이야. 내가 진실을 말하고 사과하든지 아니면 회사 전체를 위기에 빠뜨리든지. 수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오, 오빠. 아니, 윤호 씨. 이건 너무 가혹한 거 아니에요? 가혹하다고. 내가 우리 어머니한테 한 짓은 뭐야? 머리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리고 밖으로 쫓아낸 거. 그게 가혹하지 않아? 저는. 그리고 거짓 고소까지 했잖아. 나를 가해자로 만들어서 회사에서 매장시키려고. 수진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인사팀장이 한숨을 쉬었다. 수진 대리, 일단 오늘은 조퇴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윤호 씨도 며칠간 휴가를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문제가 정리될 때까지요. 알겠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참, 팀장님. 네. 제가 회사에 피해를 끼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진실만 밝히고 싶을 뿐입니다.
알겠습니다, 윤호 씨. 회사 밖에서 회의실을 나오는 순간 수진이 뒤따라왔다. 윤호 씨, 잠깐만요. 나는 걸음을 멈췄다. 뭐? 제발, 제발 이러지 마요. 나 잘못했어요. 수진은 복도 한가운데서 무릎을 꿇었다. 주변 직원들이 모두 우리를 쳐다봤다. 일어나. 싫어요. 당신이 용서해 줄 때까지 안 일어날 거예요. 수진아. 나는 차갑게 말했다. 진작에 무릎 꿇었어야지. 우리 어머니한테. 그때 무릎 꿇고 사과했으면 나도 용서했을 거야. 하지만 넌 오히려 나를 고소했어. 거짓으로. 그건 우리 엄마가 시켜서. 또 변명이네. 나는 고개를 저었다. 너는 끝까지 내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 항상 누군가의 탓으로 돌려. 아니에요. 나 정말 잘못했어요. 늦었어. 나는 수진을 지나쳐 걸어갔다. 뒤에서 수진의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가는 길. 나는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선생님, 수진이 나를 고소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미 고소장 사본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대응하죠? 걱정 마세요. 오히려 좋습니다. 네. 수진 씨가 거짓 고소를 한 것이 명백히 드러나면 무고죄로 맞고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그럼. 네. 수진 씨는 더 큰 곤경에 처하게 됩니다. 가정폭력 고소에 무고죄까지 추가되는 거죠. 나는 쓴웃음을 지었다. 수진이가 스스로 무덤을 더 깊게 판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윤호 씨. 네. 내일 아파트 명의 이전 절차가 시작됩니다. 법원에서 인정을 받으면 즉시 수진 씨와 그 가족들은 퇴거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인어른께 보낸 차용금 상환 독촉장도 전달됐습니다. 장인이 갚을 수 있을까요?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사업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3억이라는 돈은. 그럼 어떻게 되나요? 강제 집행에 들어갑니다. 재산 압류죠. 나는 잠시 침묵했다. 선생님. 네. 제가 너무 잔인한 건 아닐까요? 변호사는 잠시 말이 없었다가 대답했다. 윤호 씨, 잔인한 건 당신이 아닙니다. 잔인했던 건 저들이었어요. 당신은 그저 정당한 대가를 요구하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그리고 어머님을 생각해 보세요. 3년 동안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매일 무시당하고 천대받고 심지어 폭행까지 당하셨는데. 네. 당신이 지금 약해지면 어머님의 그 고통이 헛되이 되는 겁니다. 나는 눈을 감았다. 변호사의 말이 맞았다. 이건 복수가 아니었다. 정의였다. 호텔 객실. 저녁 8시. 나는 호텔 객실로 돌아갔다. 어머니는 TV를 보고 계셨다. 윤호야 왔니? 네, 엄마. 저녁 먹었어? 아니요. 아직. 그럼 같이 먹자. 엄마가 아까 배달시켜놨어. 우리는 조용히 저녁을 먹었다. 한참 후 어머니가 말씀하셨다. 윤호야. 네, 엄마. 엄마 때문에 힘들지? 아니에요. 거짓말. 엄마 눈에 다 보여. 어머니는 내 손을 잡으셨다. 윤호야,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진작에 내게 진실을 말했어야 했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가 돈이 있다는 거. 가난한 시골 노인이 아니라는 거. 진작 말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엄마. 하지만 엄마는 알고 싶었어. 내 며느리가 진짜 너를 사랑하는지. 엄마 돈이 아니라 너라는 사람 자체를 사랑하는지. 어머니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런데 결과는 이렇게 됐구나. 엄마 잘못 아니에요. 나는 어머니를 꼭 안았다. 잘못은 저 사람들이 한 거예요. 엄마가 가난하든 부자든 사람을 그렇게 대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윤호야. 그리고 엄마, 전 이제 알았어요. 진짜 소중한 게 뭔지. 뭔데? 엄마예요. 엄마가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에요. 어머니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울기 시작하셨다. 나도 함께 울었다.
3년 동안 쌓였던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다. 다음 날 아침, 새벽부터 휴대폰이 울렸다. 수진에게서 온 문자였다. 오빠, 우리 만나서 이야기 좀 하자. 제발. 무시했다. 5분 후 또 문자가 왔다. 오빠, 나 진짜 잘못했어. 어머님한테도 사과할게. 제발 용서해줘. 역시 무시했다. 10분 후 이번엔 장인에게서 전화가 왔다. 받지 않았다. 장모에게서도 전화가 왔다. 역시 받지 않았다. 오전 10시.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다. 윤호 씨, 좋은 소식입니다. 무슨 소식이요? 법원에서 아파트명의 이전이 인정됐습니다. 어머님이 실질적 소유주라는 것을 인정한 거죠. 그럼. 네. 이제 수진 씨와 그 가족들은 법적으로 무단거주자입니다. 즉시 퇴거해야 합니다. 언제요? 오늘 안으로 가능합니다. 나는 심호흡을 했다. 알겠습니다. 진행하세요. 그리고 윤호 씨. 네. 가정폭력 고소건도 경찰에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수진 씨와 장모님이 곧 조사를 받게 될 겁니다. 빠르네요. 영상 증거가 명확하니까요. 그리고 수진 씨의 무고죄건도 함께 수사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전화를 끊고 나는 어머니를 바라봤다. 엄마, 이제 집으로 가요. 우리 집? 네. 엄마 집으로 가요. 아파트로 향하는 길. 오후 2시. 우리는 변호사, 그리고 법원 집행관과 함께 아파트로 향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7층에 도착했다. 현관 앞에 서니 안에서 소리가 들렸다. 안 돼. 절대 안 나가. 수진의 목소리였다. 수진아, 진정해. 우리가 어디로 가? 장모의 목소리도 들렸다. 초인종을 눌렀다. 잠시 후 현관문이 열렸다. 수진이 퉁퉁 부은 얼굴로 나를 바라봤다. 오빠. 비켜. 오빠, 제발. 우리 이야기 좀 하자. 할 이야기 없어. 이분은 법원 집행관이시고 지금부터 퇴거 명령을 집행하실 거야. 집행관이 서류를 내밀었다. 법원 명령에 따라 이 주택의 소유주는 김영애 씨로 확정됐습니다. 현재 거주 중인 분들은 즉시 퇴거하시기 바랍니다. 안 돼요. 이건 우리 집이라고요. 수진이 소리쳤다. 수진 씨. 변호사가 말했다. 이 집의 구매 자금은 전액 어머님 돈입니다. 명의만 윤호 씨로 되어 있었을 뿐이죠. 법원에서 이미 인정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3년 동안 살았는데 그것과 소유권은 별개입니다. 지금 즉시 나가시지 않으면 강제 집행에 들어갑니다. 장인이 나왔다. 김윤호, 이게 무슨 짓이야? 아버님께서도 퇴거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라고? 그건 제 알 바 아닙니다. 나는 차갑게 말했다. 아버님도 아시잖아요. 이 집은 원래 우리 어머니 돈으로 산 거라는 거. 하지만, 그리고 빌려드린 3억 원, 언제 갚으실 건가요? 장인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건 시간을 좀 줘. 오늘이 기한입니다. 못 갚으시면 재산 압류에 들어갑니다. 재산 압류? 네. 아버님이 운영하시는 음식점부터 시작해서 모든 재산을 압류할 겁니다. 장인은 비틀거렸다. 이 자식이. 욕하지 마세요. 전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뿐입니다. 집행관이 시계를 확인했다. 지금부터 1시간 드리겠습니다. 1시간 안에 짐을 챙겨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1시간? 장모가 소리쳤다. 3년 동안 살았는데 1시간 안에 어떻게 나가요? 그건 법으로 정해진 시간입니다. 더 이상의 논의는 불가능합니다. 나는 어머니를 모시고 거실로 들어갔다. 수진의 가족들은 급히 짐을 싸기 시작했다. 옷가지, 화장품, 그릇들. 하지만 가구나 가전제품은 가져갈 수 없었다. 오빠. 수진이 계속 나를 불렀지만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50분 후. 수진의 가족들은 큰 짐 몇 개와 함께 현관으로 나왔다. 정말 이래야겠어요? 수진이 마지막으로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나를 사랑했었잖아요. 응, 사랑했었지. 과거형이야. 그리고 너도 나를 사랑했다고 믿었어. 하지만 착각이었어. 수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들은 짐을 들고 집을 나갔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수지는 나를 바라봤다. 하지만 나는 고개를 돌렸다. 문이 닫혔다. 끝났다. 수진의 가족들이 나간 후 집안은 고요했다. 나는 천천히 집안을 둘러봤다. 거실의 소파, 안방의 침대, 주방의 식탁. 3년 동안 우리가 함께 사용했던 모든 것들이 그대로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졌다. 윤호야. 어머니가 조용히 내 옆에 서셨다. 괜찮니? 네, 엄마. 괜찮아요. 후회는 안 해? 나는 고개를 저었다. 후회는 없어요. 오히려 속이 시원해요. 어머니는 내 손을 꼭 잡으셨다. 그래, 우리 이제 새로 시작하자. 네, 엄마. 우리는 베란다로 나갔다. 저 멀리 석양이 지고 있었다. 엄마, 이 집 어떻게 할까요? 글쎄, 팔까? 아니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엄마가 사신 집인데 함부로 팔면 안 되죠. 그냥 우리 둘이 여기서 살아요. 그래도 되겠니? 추억이 안 좋을 텐데. 엄마, 이제부터 좋은 추억을 만들면 돼요.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셨다. 그래, 그렇게 하자. 해시태그 3일 후 마이너스 경찰서. 수진과 장모는 경찰서에 출두했다. 나도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으러 갔다. 조사실 복도에서 수진과 마주쳤다. 수진은 완전히 초췌해져 있었다. 화장기 없는 얼굴, 부스스한 머리, 그리고 깊은 다크서클. 오빠. 나는 대답하지 않고 지나쳤다. 오빠,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나는 걸음을 멈췄다. 기회? 응. 나 진짜 잘못했어. 어머님한테도 사과하고 싶어. 늦었어. 왜? 왜 늦은 거야? 사과하면 되잖아. 수진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수진아. 나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봤다. 진짜 사과는 잘못을 저지르기 전에 하는 거야. 내가 우리 어머니 머리채를 잡기 전에, 바닥에 넘어뜨리기 전에, 밖으로 쫓아내기 전에 말이야. 하지만 그때는 안 했잖아. 오히려 더러운 노인네라고 했잖아. 냄새난다고 했잖아. 수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리고 나를 거짓으로 고소까지 했어. 그게 사과하는 사람이 할 짓이야? 그건 우리 엄마가. 또 남 탓이네. 나는 고개를 저었다. 너는 끝까지 내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 그게 내 가장 큰 문제야. 나는 수진을 지나쳐 조사실로 들어갔다. 해시태그 조사 과정. 김윤호 씨, 이 영상이 사실입니까? 경찰관이 홈캠 영상을 보여줬다. 네,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12월 23일 오후 5시 23분에 발생한 일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피해자는 어머님이시고. 네. 경찰관은 꼼꼼히 조서를 작성했다. 그리고 수진 씨가 당신을 가정폭력 및 협박 혐의로 고소한 것도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백한 거짓입니다. 저는 수진 씨나 그 가족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적이 없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네. 나는 준비해간 자료를 꺼냈다. 첫째, 제가 그날 저녁 7시에 집에 들어간 것이 CCTV로 확인됩니다. 그리고 집안에서 제가 한 것은 단지 이혼 서류를 전달한 것뿐입니다. 폭력은 없었다.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홈캠 영상에도 그 부분이 녹화되어 있습니다. 경찰관은 영상을 확인했다. 영상 속 나는 정말로 차분했다. 소리를 지르지도 물건을 던지지도 누구를 밀치지도 않았다. 단지 서류를 전달하고 사실을 알렸을 뿐이었다. 확인했습니다. 폭력의 증거는 없군요. 그렇다면 수진 씨의 고소는 무고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도 함께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조사는 2시간가량 진행됐다. 조사실을 나오는 길에
다시 수진을 마주쳤다. 수진은 조사를 마친 것 같았다. 얼굴이 더 창백해져 있었다. 오빠. 나 어떡해. 수진은 울먹이기 시작했다. 회사에서도 소문나고 경찰 조사까지 받고. 나 이제 어떻게 살아? 그건 내가 선택한 거야. 내가 언제? 우리 어머니를 그렇게 대하기로 선택한 순간부터 나는 그녀를 지나쳐갔다. 해시태그 일주일 후 마이너스 회사. 경찰 조사 결과가 나왔다. 수진과 장모는 가정폭력 혐의로 기소됐다. 그리고 수진은 무고죄도 추가로 기소됐다. 회사에는 이 소식이 빠르게 퍼졌다. 들었어? 수진 대리 경찰 조사받았대. 진짜? 뭐 때문에? 시어머니 폭행이래. 그것도 머리채 잡고. 헐. 그런 사람이었어? 그러게. 평소에는 착해 보였는데. 수진은 회사에 출근하지 못했다. 정확히는 출근할 수 없었다. 인사팀에서 정직 처분을 내렸기 때문이다. 거래처 대표 폭행 사건으로 인한 징계였다. 나는 그 소식을 듣고도 아무런 감정이 들지 않았다. 동정도 후회도 죄책감도 없었다. 그저 당연한 결과일 뿐이었다. 해시태그 2주일 후 마이너스 법원. 장인의 차용금 상환 소송이 진행됐다. 장인은 3억 원을 갚지 못했다. 당연했다. 그럴 돈이 없었으니까. 피고는 원고에게 3억 원과 이자를 지급하라. 판사의 판결이 떨어졌다. 만약 지급하지 못할 경우 강제 집행에 들어간다. 장인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다. 재판장님, 저희가 지금 당장은 피고의 사정은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원고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판결은 확정됐다. 그리고 일주일 후 장인이 운영하던 음식점이 폐업했다. 강제 집행으로 인한 재산 압류 때문이었다. 나는 그 소식을 변호사에게서 들었다. 장인 어른의 음식점이 폐업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3억 원을 다 갚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계속해서 재산 추적이 진행됩니다. 만약 더 이상 압류할 재산이 없다면 신용불량자가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나는 잠시 침묵했다. 선생님, 제가 너무 가혹한 걸까요? 윤호 씨. 변호사는 진지하게 말했다. 당신은 그저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 것뿐입니다. 3억 원은 당신 어머님의 돈이었고 장인 어른이 빌려간 돈입니다. 하지만 그리고 그분들이 어머님을 어떻게 대했는지 기억하세요. 만약 당신이 관대하게 용서한다면 그건 어머님의 고통을 무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변호사의 말이 맞았다. 해시태그 한 개월 후 마이너스 형사재판. 수진과 장모의 형사재판이 시작됐다. 나와 어머니는 증인으로 출석했다. 증인, 피고인들이 당신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검사가 어머니께 물었다. 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하셨다.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며느리도 상냥했고 사돈들도 친절했습니다. 언제부터 달라졌습니까? 결혼하고 3개월쯤 지나서부터였습니다. 며느리의 말투가 점점 거칠어지고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요? 제가 만든 음식이 맛없다고 하고 제 옷이 낡았다고 하고 제가 시골 냄새가 난다고.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리고 12월 23일에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저를 때렸습니다. 누가요? 며느리와 사돈댁 어머니가. 어머니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울기 시작하셨다. 재판장은 잠시 휴정을 선언했다. 나는 어머니를 부축해서 복도로 나왔다. 엄마 괜찮으세요? 미안해, 윤호야. 엄마가 약해서. 아니에요, 엄마. 엄마는 강하셨어요. 3년 동안 참으셨잖아요. 하지만 이제 다 끝나가요. 조금만 더 힘내요. 재판은 다시 시작됐다. 검사는 홈캠 영상을 제출했다. 법정에 영상이 재생됐다. 수진이 어머니의 머리채를 잡는 장면. 장모가 어머니 얼굴에 약초를 던지는 장면. 바닥에 쓰러진 어머니를 발로 밀어내는 장면.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다.
저건 너무하네. 어떻게 시어머니한테 저럴 수가. 진짜 인간성이. 판사는 영상을 끝까지 확인한 후 피고인들을 바라봤다. 피고인 김수진 그리고 피고인 박명숙. 이 영상이 사실입니까? 수진과 장모는 고개를 숙였다. 네. 왜 이런 행동을 했습니까? 죄송합니다. 사과가 아니라 이유를 묻고 있습니다.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시어머니가 저희 집을 더럽힌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폭행을 했다. 죄송합니다. 판사는 고개를 저었다. 이 법정은 피고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법정이 조용해졌다. 피고인 김수진에게는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박명숙에게는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합니다. 그리고 피고인 김수진에게는 무고죄로 벌금 500만 원을 추가로 선고합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각각 1,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망치 소리가 울렸다. 판결이 확정됐다. 해시태그 재판 후. 법정을 나오는 길에 수진이 우리를 막아섰다. 어머님, 저 정말 죄송합니다. 수진은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다. 제가 미쳤었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어머니는 수진을 내려다봤다. 오랜 침묵 후 어머니는 말씀하셨다. 수진아. 네. 네, 어머님. 엄마는 너를 용서한다. 어머님. 수진은 울먹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내 아들과는 다시 만날 수 없어. 네. 너는 내 아들을 사랑한 게 아니었어. 돈을 사랑했고, 집을 사랑했고, 편한 삶을 사랑했지. 아니에요. 저는 정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어머니는 수진을 똑바로 바라봤다. 너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했어. 내가 가난한 시골 노인이라고 무시하고 깔보고 함부로 대했지. 그런 사람은 우리 아들 곁에 있을 자격이 없어. 어머니는 수진을 지나쳐 걸어갔다. 나도 따라갔다. 뒤에서 수진의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우리는 돌아보지 않았다. 해시태그 3개월 후 마이너스 새로운 시작. 봄이 왔다. 나와 어머니는 시골 대저택으로 이사했다. 아파트는 세를 주기로 했다. 윤호야, 여기가 좋니? 네, 엄마. 너무 좋아요. 대저택은 정말 넓고 아름다웠다. 넓은 정원, 푸른 잔디, 그리고 멀리 보이는 산. 엄마, 여기서 엄마가 평생 살아오셨어요? 그래. 내 아버지랑 처음 이사 왔을 때가 생각나는구나. 어머니는 먼 산을 바라보며 말씀하셨다. 그때는 이렇게 크지 않았어. 작은 농가였지. 하지만 조금씩 키워서 여기까지 왔어. 대단하세요, 엄마. 대단한 건 너야, 윤호야. 힘든 결정을 내렸잖니. 아니에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우리는 정원을 거닐었다. 꽃들이 피어나기 시작하고 있었다. 윤호야. 네, 엄마. 앞으로 어떻게 살 거니? 글쎄요. 일단은 회사 다니면서 엄마 일도 도울 생각이에요. 회사는 그만두지 않아도 돼. 아니요. 저는 제 일을 좋아해요. 그리고 회사 사람들도 제 편이에요. 실제로 회사에서는 모든 진실이 밝혀진 후 동료들이 나를 지지해줬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어요. 과장님이 옳았어요. 수진 대리가 너무했어요. 나는 복직했고 이전보다 더 열심히 일했다. 그리고 승진 심사에서도 좋은 결과를 받았다. 엄마, 곧 부장 될 것 같아요. 그래. 우리 아들 자랑스럽다. 다 엄마 덕분이에요. 무슨 소리야? 내 실력이지. 우리는 웃으며 집으로 돌아갔다. 해시태그 6개월 후 마이너스 수진의 소식. 어느 날 예전 동료에게서 연락이 왔다. 과장님, 수진 대리 소식 들었어요? 아니, 무슨 소식? 회사 그만뒀대요. 그리고 지방으로 내려갔다던데요. 부모님이랑 같이 작은 가게 하나 연다고 들었어요. 그래. 네. 요즘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수진.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 하지만 이제는 그저 과거의 인연일 뿐. 잘 됐네요. 고생 좀 해봐야 사람이 변하죠. 과장님은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였으면 진작 무너졌을 텐데. 아니에요. 저는 그저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통화를 끊고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수진이 어떻게 사는지는 이제 내 관심사가 아니었다. 중요한 건 나와 어머니가 행복한 것. 그리고 우리는 행복했다. 해시태그 1년 후 마이너스 에필로그. 나는 부장으로 승진했다. 그리고 회사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어머니의 영농법인도 계속 성장했다. 새로운 계약을 따내고 사업을 확장했다. 엄마, 축하해요. 뭐? 신도시 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대요. 엄마 땅값이 엄청 오를 거예요. 그래. 그럼 너 결혼 자금 마련해야겠네. 엄마, 저 아직 결혼 생각 없어요. 왜? 좋은 사람 만나면 해야지. 좋은 사람을 어떻게 구별해요?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셨다. 간단해. 내가 가난하든 부자든 내 엄마가 누구든 너라는 사람 자체를 사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있을 거야. 반드시. 우리는 다시 정원을 거닐었다. 1년 전과 같은 길. 하지만 전혀 다른 기분. 그때는 상처받고 분노했었다면 지금은 평온하고 행복했다. 엄마. 응. 사랑해요. 엄마도 사랑한다, 우리 아들. 우리는 석양을 바라봤다. 해가 지고 있었지만 우리의 내일은 밝았다. 해시태그 마지막 교훈.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첫째,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가난해 보이는 사람도 고귀한 영혼을 가질 수 있고 부유해 보이는 사람도 비천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둘째, 부모를 소중히 여기세요. 부모는 세상에서 가장 무조건적으로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셋째, 진실은 언젠가 드러납니다. 거짓으로 쌓아올린 관계는 결국 무너집니다. 진실만이 오래갑니다. 넷째, 후회는 늦기 전에 하세요. 수진처럼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지금 당장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사랑을 표현하세요. 마지막으로 당신의 부모님은 안녕하신가요? 오늘 밤 전화 한 통 드려보는 건 어떨까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이 한마디가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 부모님의 하루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해시태그 후일담. 수지는 지방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인과 장모와 함께 단칸방에서 살면서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화려했던 삶은 이제 없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말합니다. 이제야 진짜 삶을 사는 것 같아요. 고생을 하면서 진짜 중요한 게 뭔지 깨달았다고 합니다. 김윤호는 대기업 임원으로 승진했습니다. 그리고 2년 후 진심으로 자신을 사랑하는 좋은 사람을 만나 재혼했습니다. 새아내는 어머니를 진정으로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어머님이 계셔서 제가 이렇게 좋은 남편을 만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손주들에게 둘러싸여 행복한 노년을 보내고 계십니다. 때때로 어머니는 말씀하십니다. 그때 그 일이 있었기에 우리가 진짜 가족이 누군지 알게 됐구나. 맞습니다. 때로는 고통과 시련이 우리에게 진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진실이 우리를 더 강하고 행복하게 만듭니다.